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오랜 습관이죠.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손을 뻗어 옆자리를 더듬어 보지만 차가운 이불만 만져질 뿐입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허전함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정숙, 올해 58입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눈가의 주름, 거칠어진 피부, 하얗게 센 머리카락들. 그래도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깨끗하게 빨아입은 옷만큼은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니까요. 단칸방 부엌에서 딸 세진이를 위한 아침을 준비합니다. 된장국을 끓이는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된장국을 끓일 때면 늘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남편 한도윤.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 바로 제가 끓여주는 된장국이었습니다. 나만 믿어. 30년 전 그날 밤 그 사람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몰려왔던 그날, 저는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든 함께 이겨내자고,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손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하고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저는 모든 빚을 떠안았습니다. 집도 잃었고 딸의 학비도 낼 수 없었습니다. 세진이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 공부 안 해도 돼요. 17살 딸이 제 앞에서 웃으며 했던 그 말이 지금도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세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32살이 된 딸은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혼은커녕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저와 함께 이 좁은 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응, 밥 먹어. 오늘 일찍 나가야지. 엄마도 드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세진이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웃어 보이지만 사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하지만 쉴 수는 없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세진이를 보낸 뒤 저는 시장으로 향합니다. 새벽 시장은 활기차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과일 장수 아주머니의 구성진 호객 소리, 생선 가게에서 풍기는 바다 냄새, 떡볶이 장사 할머니의 고추장 볶는 냄새. 이곳이 제 삶의 터전입니다. 정숙이 언니, 오늘도 일찍 왔네. 옆 가게 순자 언니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응, 오늘 주문이 좀 많아서. 언니는 진짜 부지런해. 나이 먹을수록 더 일 잘하는 것 같아. 순자 언니의 말에 씁쓸하게 웃습니다. 부지런한 게 아니라 쉬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일하는 게 나을 뿐입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청을 다듬고 멸치를 볶고 김치를 버무립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손톱 밑에 양념이 배어들어도 이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손이 세진이를 먹여 살렸고 이 손으로 제 삶을 지켜왔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아줌마, 오늘도 된장찌개 있어요? 그럼요, 방금 끓였어요. 역시 여기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우리 엄마 손맛이랑 똑같다니까요. 손님의 말에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가게 앞 골목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집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노숙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더러운 옷과 헝클어진 머리,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시장 골목엔 이런 분들이 가끔 오십니다. 저는 남은 반찬을 덜어 그분께 가져갑니다. 드세요. 아직 따뜻해요. 노숙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 반찬 그릇을 받는 그의 손등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 저는 그 흉터를 알고 있습니다. 30년 전 남편 도윤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돕다가 깨진 그릇에 베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저기, 실례지만 성함이. 노숙자는 대답 없이 반찬을 받아들고 골목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착각일 겁니다. 세상에 초승달 흉터를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하지만 제 가슴은 멈추지 않고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참을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세진이는 야근이라고 했고 저 혼자 남은 방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문득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금고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금고를 꺼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뚜껑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억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 희망 통장. 도윤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만들었던 적금 통장입니다.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지만 통장 첫 페이지에 그 사람의 손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날, 이 돈으로 다시 신혼여행 가자. 정수가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도윤.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쓰다듬습니다. 잉크가 번져 흐릿해진 글씨지만 저는 이 문장을 외우고 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이 통장에 적금을 넣고 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라. 중얼거리다가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왜 저를 버리고 갔는지, 왜 연락 한 번 없었는지, 왜 세진이가 고생하는 걸 보러 오지 않았는지. 하지만 동시에 그립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웃음소리, 그 사람이 된장국을 맛있게 먹던 모습. 통장을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흐느낍니다. 이 방에서는 울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세진이 앞에서는 강한 엄마여야 하고 시장 사람들 앞에서는 씩씩한 가게 주인이어야 하지만 이 방에서만큼은 그냥 상처받은 여자 이정숙일 수 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통장을 다시 금고에 넣고 얼굴을 씻고 부은 눈을 감춥니다. 세진이가 돌아오기 전에 저녁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엌에서 다시 된장국을 끓입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냄비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냄새가 좋습니다. 이 냄새 속에선 그 사람이 아직 옆에 있는 것 같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린 골목 어딘가에 오늘 본 그 노숙자가 있을 겁니다. 혹시, 정말 혹시 저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선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꺼졌다고 믿었던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가 그날 이후로 저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노숙자의 손등에 있던 초승달 흉터가 떠올랐습니다. 아니라고,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마음 한편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가는 길, 저는 어제 그 노숙자가 앉아있던 골목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온종일 마음이 허공을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물을 썰다가 손을 베일 뻔하고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다시 끓이기도 했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오늘 좀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단골 손님의 말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얼굴에 다 써 있는데요. 무슨 걱정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정말 괜찮아요. 웃으며 대답하지만 손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뜸해지자 저는 가게 앞에 의자를 내놓고 잠시 앉았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요즘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런 걸까요? 예전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끌고 갑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낡은 옷, 더러운 신발. 어제 그 노숙자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노숙자는 제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가게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제 드신 반찬 괜찮으셨어요? 노숙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나이가 60 정도로 보입니다. 얼굴은 때와 수염으로 가려져 있지만 눈만큼은 맑았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숙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길수요.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한길수. 도윤이가 사업을 하면서 쓰던 가명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복잡한 이유로 가명을 썼었는데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싹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길수요? 그럼 본명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 이름만 기억나요. 노숙자가 아니 길수라는 이름의 이 사람이 저를 올려다봅니다. 그 눈빛 속에 깊은 슬픔과 혼란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게 쪽에서 세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세진이가 가게 앞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세진이가 저와 노숙자를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설마 또 그 사람한테. 세진이가 제 팔을 붙잡고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엄마, 제발 그 사람한테 너무 관심 주지 마세요. 세진아, 하지만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우리 버리고 간 사람이잖아요. 30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사람이에요. 세진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알아. 근데 세진아, 저 사람 손에 있는 흉터 봤어? 그리고 이름도. 엄마, 그만하세요. 세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딸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발 그 사람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엄마가 또 상처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세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세진아. 엄마가 너무 예민했나 봐.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세진이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저는 길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걸었습니다. 골목 안쪽 쓰레기 수거장 근처
그가 골판지 박스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자고 계세요? 길수가 눈을 뜹니다. 놀란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 앉습니다. 아, 낮에 그분. 밤에 추운데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감기 걸려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저는 가져온 담요를 그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차도 꺼냅니다. 이것도 드세요. 따뜻한 거 드셔야 해요. 길수가 조심스럽게 보온병을 받아 한 모금 마십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한참을 침묵이 흐릅니다. 밤 공기는 차갑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저기, 길수 씨,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네. 눈을 떴을 때부터 여기 이 거리였어요.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는데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신 거예요? 글쎄요.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20년. 그럼 도윤이가 사라진 지 10년쯤 후부터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10년 동안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길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제 기억엔 아무것도 없는데 가끔 꿈을 꿔요. 따뜻한 냄새가 나는 꿈이요. 따뜻한 냄새요? 네. 구수하고 따뜻한 된장국 같은 냄새요. 그 냄새를 맡으면 왠지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된장국. 도윤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제 가게 앞에 계셨던 거예요? 길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죄송해요. 이상하게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당신 가게에서 나는 냄새가 제 꿈속 냄새랑 똑같거든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고개를 돌립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참습니다. 그때 길수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낡고 찢어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가진 거예요. 어디서 주웠는지 모르겠는데 버릴 수가 없어요. 종이를 건네받아 펼쳐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제 필체로 쓴 된장국 레시피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반찬 가게의 레시피 노트에서 찢어진 한 장이었습니다. 30년 전 도윤이가 늘 곁에 두고 보던 바로 그 노트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게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길수가 묻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중요한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날 밤 저는 레시피 종이를 돌려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불을 켜고 그 종이를 다시 펼쳐봅니다. 제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된장국 레시피. 종이 모서리에는 도윤이의 손글씨로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우리 집 된장국.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 사람이 맞습니다. 저 노숙자가 제 남편 한도윤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닙니다. 기억을 잃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거리를 떠도는 저 사람은 제가 알던 도윤이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며칠 동안 저는 길수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매일 밤 그는 제 가게 앞 골목에 나타나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는 제 모습을 멀찌감치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제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의 모습처럼.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길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드세요. 길수가 놀란 듯 고개를 듭니다. 매번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뭘 드려야 할지. 아무것도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돼요.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밑반찬 몇 가지. 길수가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듭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길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맛을 아는 것 같은데 어디서 먹어봤는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된장찌개를 먹는 길수를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기억은 잊어도 맛은 기억하는 걸까요? 마음은 잊어도 몸은 기억하는 걸까요? 그날 밤 길수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도시락을 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도윤이라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걷는 제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갑니다. 차갑고 쓸쓸한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세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연락도 없이. 미안해, 잠깐 바람 쐬러. 세진이가 제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또 그 노숙자 만나고 오신 거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 사람한테 마음 주지 마세요. 또 상처받을 거예요. 딸의 간절한 목소리가 가슴을 찌릅니다. 알아, 세진아. 엄마도 알아.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얼려뒀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비를 맞으며 길수는 어디서 잠들고 있을까요? 추위에 떨고 있진 않을까요? 아프진 않을까요? 그리운 것도 죄일까요? 미워해야 할 사람을 걱정하는 것도 잘못일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마음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길수가 있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어젯밤 비를 맞고 아프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골목 안쪽 쓰레기 수거장 근처, 길수는 젖은 골판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길수 씨. 가까이 다가가자 길수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병원에 가야 해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쉬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러다 큰일 나요. 저는 길수의 팔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근처 병원까지 데려가는 동안 길수는 계속 사양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길수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도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료를 마치고 나온 길수는 약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감기약이에요. 며칠 먹으면 괜찮아질 거래요.
다행이네요. 약값은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약국에서 약을 타고 근처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을 사주었습니다. 길수는 국밥을 먹으며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가장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도움 없이는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게. 길수 씨, 혹시 제 가게에서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청소나 심부름 같은 거요. 많이 힘든 일은 아니에요. 대신 밥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길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괜찮아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날부터 길수는 제 가게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신기한 건 가게 일을 하는 길수의 손놀림이 묘하게 능숙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처럼 물을 썰고 팔을 다듬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가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길수가 옆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된장국 냄새를 맡더니 손을 멈췄습니다. 이 냄새, 네, 이 냄새를 맡으면 뭔가가 떠오를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때였습니다. 길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마치 먼 곳을 응시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진이 신발. 뭐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길수가 제 얼굴을 바라봅니다. 세진이가 누구죠? 왜 이 이름이 생각나는 걸까요? 제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세진이, 제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었겠죠. 그날 밤 길수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윤이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까요? 30년 전 기록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세진이와 함께 구청에 갔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으로 된 기록을 찾으러요.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도윤 씨요? 사망 처리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네. 3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세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지만 공식 기록상으로는 사망이에요. 유족이 신고하셨나 봐요. 유족이요? 우리가 유족인데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망 신고를 한 사람은 윤은영 씨네요. 윤은영?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진이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연락처 알 수 있어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소는 청담동으로 되어 있네요. 구청을 나온 우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엄마, 윤은영이 누구예요? 모르겠어. 아빠가 살아있는데 왜 사망신고를 한 거지? 세진이가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 나와요. 윤은영. 재벌가 딸이래요. 아버지가 윤진수, 대기업 회장이에요. 재벌? 네. 그런데 이상한 게 30년 전에 이 회사에 큰 비리 사건이 있었대요. 세진이가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윤진수 회장 비리 의혹, 내부 고발자 나서나. 그리고 그 다음 기사. 비리 폭로 직전 내부 고발자,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 난 날짜가 도윤이 사라진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엄마, 설마 아빠가 그 내부 고발자였던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왜 사라졌는지, 왜 연락이 없었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엄마, 우리 윤은영을 만나봐야 해요. 세진아,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며칠 후 저희는 윤은영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한도윤 씨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의 50대 여성이 차갑게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도윤이라는 사람 아세요? 은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30년 전에 사망 신고했잖아요. 은영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세진이가 문을 막았습니다. 제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노숙자로 살고 있어요. 당신이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은영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한도윤은 30년 전에 죽었어요. 당신들이 사기꾼이겠죠. 아빠는 살아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세진이가 휴대전화로 길수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예요. 당신은 뭔가 알고 있어요. 은영이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예술품들. 이곳은 제가 살아온 세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은영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도윤, 그 사람은 30년 전 우리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 회사의 비리를 알게 됐죠. 폭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은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거짓말. 세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은영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고 후 한도윤은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을 잃었죠. 아버지는 그를 시설에 보냈어요. 시설이요? 기억상실 환자들을 돌보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감금이었던 것 같아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한도윤이 10년 전쯤 그곳을 탈출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망 신고를 한 거예요? 네. 아버지가 시켰어요. 흔적을 지우라고. 당신은 공범이에요. 세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은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아요. 저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배신할 순 없었으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싸우세요. 도와줄 거예요? 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전 아버지 편이에요. 하지만 양심상 힌트는 드릴게요. 뭔데요? 30년 전 사고 기록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당시 시설 직원들을 찾아보세요. 증언해 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은영이 우리를 문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정숙 씨, 진실을 밝히면 당신 남편은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3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세진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할 수 있어요. 아빠를 되찾을 수 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 기록, 시설 관련 서류, 당시 직원들의 증언.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록이 사라졌고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시설에서 일했던 간호사가 용기를 내어 증언해 주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환자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거기 있었죠. 기억을 잃은 상태로. 그 사람이 탈출했다고요? 네. 어느 날 밤 몰래 빠져나갔어요. 저는 못 본 척 했어요. 불쌍해서요.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은퇴했으니 두려울 게 없어요. 진실을 밝혀야죠. 우리는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길수의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30년 전 도윤의 물건에서 DNA를 추출해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길수는 한도윤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결과지를 들고 길수를 찾아갔습니다. 길수 씨. 아니, 도윤 씨. 네. 당신은 한도윤이에요. 제 남편이에요. 길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날 밤 길수는 제 가게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남편. 하지만 기억을 잃은 남편. 세진이도 왔습니다. 아빠. 세진이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길수는, 아니 도윤은 어색하게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기억은 안 나지만.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빠.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기억은 없지만 혈육의 끈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윤진수와 윤은영을 법정에 세워야 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재벌이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세진이는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저는 가게를 운영하며 변호사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도윤은 조금씩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가게에서 된장국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기억이 돌아와요. 도윤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있었어요. 천천히 말해요. 윤진수 회장의 비리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횡령, 뇌물, 탈세, 모든 게 있었어요. 그리고요? 집에 가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차가 갑자기 저를 들이받았어요. 고의적으로.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전 어딘가 하얀 방에 있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팠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시설이었군요. 네. 사람들이 저를 돌봐줬지만 나갈 수 없었어요. 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창문엔 철창이 있었어요. 세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탈출했어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직원이 실수로 문을 열어뒀어요. 저는 도망쳤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뛰었어요. 그리고 거리를 떠돌게 된 거군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살았어요. 거리에서 저는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그날 밤 도윤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정수가 생각났어요. 뭐가요? 증거를 숨겨둔 곳이요. 도윤이 눈을 빛냈습니다. 우리 집 지하실에 USB를 숨겨뒀어요. 모든 증거가 거기 있어요. 하지만 그 집은 이미 경매로. 새 주인한테 연락해 봐야 해요. 지하실을 손대지 않았다면 아직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30년 만에 옛집을 찾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30년 전에 이 집에 살았는데요. 지하실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온 것 같아서요. 지하실이요? 전 한 번도 내려가 본 적 없는데 마음대로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지하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도윤이 구석으로 가더니 벽 타일을 더듬었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타일 하나를 빼내자 작은 금속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찾았다. 상자를 열자 USB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윤진수의 모든 범죄 증거가 여기 있어요. 세진이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고소할 수 있겠네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검토하고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윤진수와 윤은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혐의는 살인미수, 감금, 사망신고 조작, 그리고 30년 전 비리 은폐. 소송이 접수되자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3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남자, 노숙자로 살아 돌아와. 재벌가 비리 은폐 위에 피해자 감금. 기자들이 저희 집 앞까지 몰려왔습니다. 이정숙 씨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남편을 다시 만난 기분이 어떠세요? 재벌가를 상대로 싸울 자신 있으세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남편을 찾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며칠 후 윤은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은영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왜요? 돈을 드릴게요. 원하는 만큼요. 그러니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진실이요. 정의요. 은영이 비웃었습니다. 정의라. 정의가 뭔지 알아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싸워야죠.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건 해봐야 알죠. 은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정숙 씨,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은영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와 방청객들이 모였습니다. 윤진수는 고급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윤은영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USB 속 비리 증거, 교통사고 조작 증거, 시설 감금 증거, 그리고 간호사의 증언. 저는 한도윤 씨를 10년 동안 그 시설에서 봤습니다. 그는 나가고 싶어 했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윤진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조작된 증거입니다. 한도윤은 3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30년 전 윤진수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시설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윤진수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DNA 감정 결과. 현재 법정에 있는 한도윤 씨와 30년 전 한도윤 씨의 DNA가 99.9% 일치합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윤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몇 주간 계속되었습니다. 증인들이 나왔고 증거가 쌓였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윤진수는 살인미수, 감금,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피고인 윤은영은 범죄 은폐 및 사망신고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은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한도윤 씨와 그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정숙 씨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쁘지만 복잡합니다. 30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살아갈 거예요. 남은 인생을요.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와 나왔습니다. 도윤과 세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세진이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엄마. 그래, 다 끝났어. 도윤도 다가왔습니다. 정수가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는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새긴 주름들. 하지만 여전히 제가 알던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법정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이정숙 씨. 돌아보니 윤은영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인계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할 말 있어요? 은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요.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막을 용기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30년을 혼자 버텼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했을 뿐이에요. 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아닌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복수는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식구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윤이 주문한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숙이 내가 끓인 것만 못하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끓여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오늘은 그냥 먹자. 내가 쉬어야지. 세진이도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무언가 무거운 게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네, 왜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진이를 먼저 보내고 저와 도윤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뭐가? 다시 시작하는 거요. 우리 부부로.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나 기다릴 수 있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도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세진이를 키우고 가게를 운영하고 제 힘으로 살아왔어요. 알아. 그러면서 저도 변했어요. 예전의 이정숙이 아니에요. 당연하지. 30년이나 지났는데 도윤 씨도 변했어요. 기억은 돌아왔지만 30년의 공백은 메울 수 없어요. 도윤이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고 싶은 거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각자 살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알겠어. 도윤 씨, 괜찮아. 이해해. 미안해요.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내 선택이잖아.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알아. 너도 내 인생을 찾을 자격이 있어. 저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정수가 나 식당 차리려고 해. 식당이요? 응. 작은 식당. 내 레시피로 된장국 파는 식당. 저는 놀라서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괜찮겠어요? 괜찮아. 재판에서 받은 배상금도 있고 새로 시작해 보려고. 좋은 생각이에요. 너도 뭔가 해봐. 하고 싶었던 거. 저도 생각 중이에요. 요리 교실 같은 거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 어울려. 너 가르치는 거 좋아하잖아. 네. 그럼 우리 각자 열심히 살아보자. 네, 도윤 씨. 도윤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난 항상 내 편이야. 고마워요. 도윤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 뒤돌아봤습니다. 정수가, 네, 나 여전히 너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요, 도윤 씨. 저도 사랑해요. 도윤이 손을 흔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끝내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의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진이네 된장국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개업식 날 저와 세진이가 찾아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식당이었습니다. 도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와. 첫 손님이네. 아빠, 식당 정말 예쁘다. 그치? 너희 생각하면서 꾸몄어. 도윤이 정성스럽게 된장국을 끓여내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어때? 맛있어요. 제 레시피 그대로네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레시피인걸.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가족이지만 따로 사는 가족. 사랑하지만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우리에게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뭐가? 아빠랑 따로 사는 거요. 괜찮아. 오히려 이게 더 편해. 정말요? 응.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잖아. 세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응, 행복해.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세진이도 웃었습니다. 저도 곧 결혼할 거예요. 뭐? 회사 선배요. 착한 사람이에요. 세진아,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 기쁜 일이지.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행복해야 해.
우리 딸. 네, 엄마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30년의 세월, 잃어버린 것들, 하지만 얻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강해진 저 자신, 어엿하게 자란 딸, 그리고 새로운 시작.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오늘 고마웠어. 별 말씀을요. 정수가 나 행복해. 저도요. 비록 함께 있진 않지만 우리 각자 행복하게 살자. 네, 그러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밤하늘을 봤었을까요? 도윤과 함께 이제는 혼자 보는 밤하늘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제가 있으니까요. 강해진 이정숙이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배상금으로 작은 식당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요리교실 개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내일 식당 개업인데 와줄 수 있어? 당연하죠. 세진이랑 같이 갈게요. 고마워. 그리고 이것 좀 봐줄래? 도윤이 메뉴판 시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진이네 된장국이라는 상호 아래 메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다가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맛, 정수기표 된장국. 도윤 씨, 이건 내 허락 없이 쓰면 안 되지. 괜찮을까? 저는 메뉴판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좋아요. 써도 돼요. 다음 날 도윤의 식당 개업식이 열렸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세 사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작은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자리. 세진이가 그 팻말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이 언제든 올 수 있게 만들었어. 도윤이 정성스럽게 된장국을 끓여내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제 레시피 그대로였지만 거기에 도윤만의 정성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어때?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사실 몇 번이나 연습했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날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 재판 때 응원해 주었던 분들, 세진이 친구들, 모두들 된장국을 맛있게 먹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도윤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30년 전 우리가 함께 꿈꾸던 모습 같았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도윤이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요. 나도 우리 신혼 때 작은 식당 하나 차리는 게 꿈이었잖아. 그랬죠. 30년 늦었지만 이루긴 이룬 거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었다는 것을. 손님들이 돌아가고 우리 세 가족만 남았습니다. 도윤이 문을 닫고 우리 가족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수가 세진아, 앉아봐. 우리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준비한 듯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자 낡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 희망 통장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 있던. 가져왔어. 그리고 여기 보라고. 도윤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30년 전 도윤의 글씨가 있었고 새로 쓴 글씨가 아래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날, 이 돈으로 다시 신혼여행 가자.
30년 전 도윤. 30년이 지나서야 약속을 지킵니다. 이번엔 놓지 않을게요. 지금의 도윤.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나 알아.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한 여자야. 도윤 씨. 하지만 나는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 이번엔 제대로. 너를 지킬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싶어. 세진이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빠도 변했어요. 저도 엄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알아요. 나도 가족이 그리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도윤 정숙 부부의 집밥 교실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도윤도 식당 일이 없는 시간에 함께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날 10명의 시니어 부부들이 오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윤과 정숙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부예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30년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헤어짐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죠.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어요. 사랑하니까요. 와, 드라마 같네요. 드라마보다 더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부부 보니까 희망이 생겨요.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만에 저희는 새 집을 얻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거실에는 세진이가 선물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함께 했습니다. 정수가, 네.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30년을 헤맸는데 결국 돌아올 곳은 여기였어. 도윤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저도요, 도윤 씨.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세진이는 자기 방에서 웃으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딸이었습니다. 이제 세진이도 자기 가족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시작한 가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도윤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뭐 먹고 싶어? 된장국이요. 역시 우리 정숙이는 된장국이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고 불안도 없이 도윤의 품에서. 다음 날 아침 도윤이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30년 만에 남편이 끓여주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맛있어요. 내가 가르쳐 준 거니까. 세진이도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 세 가족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아침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아침이었습니다. 식사 후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여행이요? 응. 통장에 약속했잖아. 신혼여행. 30년 늦은 신혼여행이네요. 늦었지만 가야지.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요. 세진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저도 갈래요. 너는 내 남자친구랑 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시장 골목에는 된장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도윤의 식당에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
30년을 떠돌다 결국 돌아온 그 냄새. 집의 냄새, 가족의 냄새, 사랑의 냄새.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찾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30년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